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짧은 행동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왔네. 누구지? 아예 안 받아. 이메일이 왔네. 뭐지? 이 이메일을 바로 정리해서 보내야 되겠군. 네. 제가 지금 뭘 봤죠? 제가 손바닥을 봤죠? 예. 전화가 왔다고 여기 탁탁 쳤습니다, 제가. 그리고 손바닥을 봤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또는 뭐 이메일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손바닥을 보면서 전화도 받고 이메일도 보고 하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그런 날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그런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날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좀 건강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국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니까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국 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의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문제는요, 한국의 뭐 당뇨병 환자 전체적인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20, 30대 젊은 층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또 문제는 이 20, 30대 젊은이들은 당뇨병에 대한 인식과 또 관리 등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대한당뇨병학회와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죠, 노보 노디스크가 공동으로 이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당뇨병의 날이 언제냐고요? 그리고 그런 날도 있었냐고요? 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 대부분의 무슨 날은 그 날을 좀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날은,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을 뭐 기념하자기보다는 인식을 좀 새롭게 잘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요. 네, 매년 11월 14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세계 당뇨병의 날인데, 자, 이 날을 앞두고 한국에서 조사가 있었는데 20세 이상 1,000명에게 당뇨병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20, 30대 응답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의 공복이나 식후 혈당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로도 스스로 검사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따라 이제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 수치가 200 이상. 뭐 밥 먹고 바로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검사를 했더니 당뇨 수치가 200 이상 나왔다. 이러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 당뇨도 중요하죠. 공복 혈당.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8시간 동안 금식한 후에 측정한 소위 공복 혈당일 경우에는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좀 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음 주 이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간단하게 팁을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뭐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숫자도 그렇고 또 실제로 집 안에 이렇게 혼자서 혈당 체크해보는 요만한 기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맨 앞에 전해드릴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우에는 그 20, 30대 젊은이들의 당뇨병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그들 20, 30대들은 당뇨병에 대해서 또는 당뇨에 대해서 뭐 혈당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다시 하자라는 마음에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꼭 한국의 20, 30대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도 그게 뭐 한인이든 뭐 비한인이든 여기 미국에서도 이제 20, 30대 젊은이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내 나이 20몇 살, 내 나이 이제 뭐 30대 중반인데 당뇨는 무슨 하고 너무 무관심하다가 어느 순간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하니까 20, 30대라 하더라도 특히 뭐 이제 집안에 그런 당뇨 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신경을 써서 젊었을 때라도 가끔 스스로 한 번쯤 검사해보는 그런 것을 해보시고,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죠. 당뇨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지하다라는 것, 그런 인식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그 운전사가요, LA 인근 5번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 바로 드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객도 다 다행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운전사는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차를 일단 안전하게 주차를 시킨 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승객을 싣고 이 LA 북쪽 5번 프리웨이 이 사우스 바운드를 향해서 남쪽 방향을 향해서 이 태혼 패스 지역을 달리던 이 그레이하운드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치명적인 의료 긴급 상황을 맞아서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는 프리웨이 남쪽 차선을 달리고 있던 이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가 차선을 벗어났다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동시에 그 지역에서 접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고속버스를 뒤에서 따라가던 많은 차량들이 신고를 한 거죠. 저 버스 왜 저러지 하면서. 이 버스 운전사는요, 처음에 졸려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사망했으니까 직접 뭐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그 승객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하고 목격담 뭐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버스 운전기사는 처음에는 졸려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스모키 베어 로드 출구 인근에서 오른쪽 갓길에 차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갓길에 안전하게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의식을 잃었는데요. 의식을 잃고 얼마 안 돼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라고 CHP 고속도로 순찰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 측은 현재 숨진 운전사의 그 사망 원인은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운전사의 신원도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 고속버스에는 당시 승객이 10,000원이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완전히 안전하게 갓길에 세운 후에 의식을 잃고 사망했기 때문에 승객들은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승객은 그레이하운드 측에서 보낸 다른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 이 승객들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상당히 컸다라는 게 이들의 전언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사님이 왜 저러지 하고 이제 막 들어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 승객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을 거예요. 뭐 어느 승객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좋냐고 졸지 말라고 소리를 쳤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이 운전자가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정신을 차렸겠죠. 그리고 안 되겠다 해서 갓길에 세웠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정말 운전기사는 정말 불행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 나머지 승객들은 그래도 다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 그 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보고 이메일을 읽을 수도 있고 손바닥을 보고 전화 누가 왔지? 안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당장 도움을 받거나 하지 않으니까 크게는 실감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그걸 실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명 웨어러블 AI라고 해서요. 웨어러블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무슨 이런 그 기기를 입는 건 아니고요. 내 옷에 살짝 붙이는 핀 모양으로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핀 마이크를 살짝 꼈듯이 핀 형태로 내 옷에다가 부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AI 핀입니다. 이게 24시간 나의 비서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영어, 스페니쉬 통역도 동시에 해주고요. 심지어는 전화 걸어줘 하면 전화 걸어주고 오늘 날씨는 어때? 하고 물어보면 날씨 가르쳐주고요. 가는 길을 안내해줘 하면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도 해줍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스마트폰이 사실은 전화기와 컴퓨터를 합친 거잖아요. 현재 이 스마트폰은 전화기와 옛날 스타일의 전화 걸고 받기만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여기 책상에 놓는 그런 전화, 책상에 놓는 전화기와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실상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건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없어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 웬만한 건 할 수 있게 만들어졌듯이 이제는 그렇게 된 스마트폰 이 자체가 또 사라지게 될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으로 주목받는 그 웨어러블 인공지능 AI 기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AI 스타트업 기업인 휴메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메인. 이 휴메인이라는 회사는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옷깃에 붙여서 사용하는 AI 비서, AI 핀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휴메인은 이 애플의 디자이너였던 임남 초드리라는 사람과 베사니 본조르노라는 사람, 이 두 부부인데요. 이들 부부가 지난 2018년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스타트업, 그 기업입니다. 이 AI 핀은 명함 정도 크기의 디바이스입니다. 명함 정도 크기. 네모나서 이제 명함 정도 크기인데 이 디바이스 기기를 옷에 자석으로 고정시켜서 딱 붙이는 겁니다. 스크린이 없이 음성과 터치를 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즉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건 어디서 보느냐? 여기다 옷에다 붙였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이 기기와 내 손바닥이 연결이 되는데 무슨 뭐 전자파 이런 걸 연결되는 절대 걱정할 거 없고요. 이 기기가 레이저를 쏘면서 내 손바닥에 스크린처럼 모든 화면을 보여줍니다. 손바닥이 디스플레이, 즉 모니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이 기기 근처에 갖다 대면 AI 핀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통해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손을 가까이 대면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나타납니다. 또 음식을 가까이 대고 칼로리를 물으면 정확한 칼로리를 음성으로 답을 해줍니다. 이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여기다 꽂고 있으면 됩니다. 이메일도 요약을 해주고 또 대화를 하는데 이걸 좀 녹음을 하고 싶다면 탁탁 녹음 기능 탁탁 치면 녹음이 됩니다. AI 이 핀에는 스피커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요. 해당 기능이 켜지면 불이 깜빡입니다. 이 기기를 더블탭 탁탁 2번 치면 사진이나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스페니쉬와 영어 간의 이 대화를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역 기능, 스페니쉬 영어 통역 기능, 나는 영어로 들을래 탁탁 치면 앞에서 누군가가 스페니쉬로 나에게 얘기하면 이를 통해서 내 귀에는 영어로 들립니다. 반대로 나는 영어로 말할 텐데 저 사람은 스페니쉬밖에 못해 탁탁 치면 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스페니쉬로 다 알아듣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영어와 스페니쉬 두 개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이건 뭐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그럼 한국말로 떠들 테니까 넌 영어로 들어라. 탁탁 한국말로 떠들면 영어로 다 듣는,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수백 가지의 언어가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아니, 뭐 하나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뭐 어떤 언어라 하더라도 동시에 번역과 통역을 이 내 옷에 달려있는 핀이 다 해주니까 언어가 달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결국 언어는 다르지만 첨단 기술에 의해서 달라도 다르지 않은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휴메인이라 그랬죠. 휴메인은 이 기기의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자, 얼마 되면 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정도라면 나는 뭐 한 2,000불 정도 돼서 살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고요. 아니 뭐 1,000불, 2,000불은 뭐 그렇고 뭐 당장 필요는 없으니까 글쎄 뭐 한 2,300불 하면은 재미삼아 한번 나도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는 뭐 어떤 분에겐 비싸고 어떤 분에겐 싸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이 휴메인은 이 기기의 가격을 $699로 제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처음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합산이 돼서 그 기술에 대한 가치로 가격을 매기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저기 회사가 많아서 좀 경쟁도 있고 이게 좀 대중화가 되고 했다라면 충분히 뭐 몇백 달러 정도가 될 텐데, 이게 지금 거의 선구자 역할 처음 나와서 사실 경쟁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1,000는 넘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699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699는
그 한 번 내고 기계를 사는 거고요. 기계를 사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매달 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기가 그 데이터 사용료를 내는데 지금은 이 기기가 T모빌하고만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모빌에게 매달 데이터 사용료로 $24만 내면 됩니다. 자, 휴메이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주죠. 16일부터 이 AI 핀의 주문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휴메이는 지난 3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LG 등으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의 SK네트워크스도 이 휴메인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아주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그런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026년 월드컵 그리고 2028년 올림픽 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자, 이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그걸 추진 중에 있는 이 LA 국제공항이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LA 국제공항이 지금 가셔도 한 2, 3년 전보다는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확 와닿게 와, 잘해서 너무 잘 바꿨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바뀌긴 했는데 아유, 그러니까 좀 낫네. 요 정도. 왜냐면 우리는 자꾸 한국의 그 인천공항하고 비교를 하니까 LA공항이 인천공항을 지금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면 모를까.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갖고는 인천공항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수준이 아직은 이제 LA공항인데 이 LA 국제공항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요, 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한국인 건축가 남편과 한국인 디자이너 부인이 이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단독으로 맡아서 화제입니다. 제가 뭐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한국인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LA 한인입니다. 한인. 자, 제이박 그리고 다이앤 박 부부가 공동대표, 그들의 주인공인데요.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JPA 건축사무소는 총 140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LA공항 내 4개 터미널의 리모델링 계약을 최근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이박 대표는 국제터미널인 탐 브래들리 터미널과 또 국내선인 2, 4, 6번 터미널의 그 공용 공간, 이 커먼 에어리아와 그리고 이제 940개의 다이닝 좌석 인테리어 디자인을 단독으로 맡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디자인을 시작했고요. 내년 이맘때쯤부터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서 2026년 초에 준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이박 대표는 USC와 콜롬비아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요. 프랭크 게리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건축 전문가입니다. 또 부인인 다이앤 박 대표는 캘스테이트 롱비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고 웨스트필드 센츄리 시티 몰의 총괄 디자이너로 6년간 일한 바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경력들입니다만은 이 두 사람에게도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가슴 뛰는 도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LA의 관문으로 연간 이용객 수가 무려 6,500만 명을 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LA 국제공항을 최상급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깨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제이박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동 중인 LA 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LA in motion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 LA 공항을 태평양과 사막 등 광활한 자연과 화려한 할리우드 그리고 복잡한 프리웨이 등이 즐비한 그런 도시가 잘 어우러진 그런 LA라는 띠임을 갖고요. 독특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LA 공항의 내부 인테리어를 아주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지금보다는 180도 변신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 LA 국제공항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변신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박 대표는 현재 LA 공항의 가구는 매우 낡았고 또 조명은 어두워서 삭막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라면서 엄청난 규모의 방문객이 이용하는 만큼 여행자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 부부는 간접 조명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또 목재를 이용해서 이 나무 재료를 이용해서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조성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라운지 공간은 1인 요즘 그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1인 여행객부터 또는 대가족 패밀리 여행객이 다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좌석을 배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4개나 6개가 좀 이렇게 같이 몰려있는 그런 좌석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가끔가다 띄엄띄엄 혼자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제가 지금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다이닝 공간이라고 합니다. 박 대표는 현재 LA 공항 내 음식점은 자리가 부족하고 이동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면서 식사 공간을 넓게 배치해서 프라이빗하면서도 여유롭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제 쭉 전해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내용은 너무 좋아요. 뭐 널찍널찍하고 프라이빗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한정되어 있는, 이게 완전히 부시고 더 넓게 새로 지으면 모를까? 한정되어 있는 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걱정입니다만은, 이게요, 이거 아주 머리 좋고 정말 센스 있고 감각 있는 그런 건축가들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은 한정되어 있는 면적에서도 또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이번 LA 공항 프로젝트를 위해서 최근 일주일간 한국으로 출장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왜냐? 전 세계 최고 공항 항상 탑 1, 2, 3에 올라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탐방도 했다고 하고요. 또 가장 최근에 한국에 지어진 여의도의 더 현대백화점도 견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용 공간에 한국과 같은 그런 셀프 주문 시스템 도입도 함께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식 마인드나 한국식 어떤 기술, 이런 거를 많이 도입할 모양이에요. 이 박 대표가, 이들 부부가 그 LA 공항의 인테리어와 건축 디자인을 리모델링을 맡아라고 어사인을 받게 된 데는 정말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한인이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다라는 것도 가산점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감각도 물론 인정을 받았지만, 저들이 한국과 연계되어서 미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의 그런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보다는 많이 알 것 아니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 시키면 한국의 최신식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도입을 잘 할 거야 아마 해서 가산점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자, 박 대표는요, 공공 서비스 시설이 잘 마련된 한국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왔다라면서 한인으로서 이런 거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뭐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내가 한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만든 생각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요, 한 30년 전에 LA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건축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도 박 씨였는데, 라스트 네임이. 그분의 성함은 제가 기억하기로 박기서 씨였어요. 박기서. 근데 그분이 지금부터 30년 훨씬 전에, 한 35년, 40년 전에 막 새로 지어진 LA 컨벤션 센터, 아주 뭐 지금 기준으로 봐도 멋있지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세련되고 멋지고 웅장하고, 참 누가 건축했는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한인 박기서라는 분이 하셨거든요. 아마 그 박기서라는 분도 20년, 30년 좀 늦게 태어나셨으면 LA 컨벤션 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냥 LA의 뭐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마 그분이 다 하셨을 정도로,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또 가산점까지 받아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0년, 40년 전이라면 코리안 아메리칸 건축가라면 가산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좀 감점의 요인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그 거대 프로젝트 LA 컨벤션 센터를 지으셨잖아요. 건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쯤 아마 계셨다면 어마어마한 가산점을 위해서 더 크게 유명하게 큰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박 씨 부부 코리안 아메리칸 가산점 받으셨어요. 아주 가산점 받은 걸 우리들 또 자부심 느낄 수 있게 LA 공항을 멋지게 180도 변신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가자지구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상자 수가 하마스 집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미국의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또는 하마스가 말한 것보다는 훨씬 적을 거야. 가 아니라 하마스가 이 안에서 사상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하마스 쪽의 말은 잘 믿질 않고 이스라엘 말은 거의 그대로 믿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마스가 뭔가 과장했을 것 같아서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마스가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바바라 리프 국무부 차관보는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팔레스타인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 그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리프 차관보는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면서 정확한 수치는 총성이 잦아들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자지구 사상자 규모에 대한 그 리프 차관보의 발언은 하마스가 장악한 이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그 수치가 부풀려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세간의 여러 가지 인식과 좀 반대되는, 배치되는 것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도 하마스에 의해서 집계된 사상자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무부의 리프 차관보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더 처참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자 보건부는 개전 이후 같은 달 26일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20일간만 봐도 누적 사망자는 7,028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밝힌 이 7,028명에 대해서 왜 세계 언론은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7,028명에 대한 이름, 나이, 성별 등 신원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기한 이 사망자 부풀리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도 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도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사상자 수치를 사실 이번 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믿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마스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를 전쟁 발표 전에도 계속 인용을 해왔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엔에서도. 또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곳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로 파악한 사망자 수가 가자지구 보건부의 통계와 일치했었다라고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가자지구 분쟁 관련 보고서에서도 가자 보건부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을 했을 정도로 이 수치는, 즉 가자지구의 보건부가 발표하는 그 수치는 충분히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쟁의 그 팔레스타인 누적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22명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는 4,104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것도 벌써 한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은 이것보다도 또 더 늘어났겠구나라는 또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교전 중지 시간 동안 이 지역에 군사작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들었다라면서 이 같은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지는 어제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매일 교전 중지가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이를 몇 시부터 시행한다라는 그 시간을 발표하게 된다라고 커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전 중지 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이다 하면 3시간 전인 아침 9시에 오늘 낮 12시부터 교전 중지가 4시간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띄운다라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교전 중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이는 특히 민간인들이 전투 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교전 중지, 하루에 4시간 교전 중지가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늘 제안했었던 인질들 석방을 위한 사흘간의 교전 중지, 그것과 관련이 있느냐, 맞바꾸는 것이냐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커비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확보하고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면서 인질 석방 쪽에 방점을 찍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사흘간의 교전 중지와는 별도로 지금 진행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네탄야후 총리에게 사흘간의 교전 중지를 계속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사흘보다도 더 긴 기간의 중지를 요청했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기자들이 그 요청을 지금 네탄야후 총리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묻자 나는 내가 희망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게 아주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소 탐탁치 않은 그런 입장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자, 어제 그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요. 갑자기 사라지는 중국 기업 고위 임원들이라는 제목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는데요. 최근 중국 기업 경영진들이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인 도유라는 회사의 첸 사오지의 CEO가 지난달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결국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 회사는 중국의 텐센스가 지분 38%를 보유한 큰 기업입니다. 중국의 텐센스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카카오 그런 회사보다 뭐 한 10배는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는 그런 위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 텐센스가 지분 38%를 보유한 큰 기업인 이 회사는 첸 샤오 CEO의 거취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만 말하고 사업 운영이 정상적으로는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만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장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첸 CEO의 거취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실종은 이 도유라는 회사에 대한 중국 규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는 그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안 당국이 조사를 나와요. 그리고 회사를 한번 뒤집어 엎죠. 그러면서 이 CEO는 갑자기 없어져 버리며 실종됩니다. 전에 그 알리바바의 CEO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자,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은요,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음란물 등의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서 이 업체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 착수한 직후에 CEO가 사라진 겁니다. 또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워화제약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워화제약의 자오빙셴 의장은, 여기서 말하는 의장은 CEO입니다. 자오빙셴 의장은 지금 연락이 끊긴 뒤에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실종 상태로 분류되어 있다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채. 이 회사는 최근 공시에서 자오 의장이 당국에 구금됐으며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잘 아시죠? 헝다그룹. 이 헝다그룹의 창업자인 슈자인 회장이 역시 또 구금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은 뭐야? 알려지기 전 그 기간 동안에는 실종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연이은 기업인 실종과 중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 재계는 한파에 휩싸인 상태다라고 지금 현 중국의 기업체의 이 업계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37,000달러를 다시 돌파해서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상승 이유는 숏 스퀴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이 현물 상장 지수 펀드는 쉽게 ETF라고 합니다. ETF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ETF 기대감으로 숏 스퀴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또 숏 스퀴즈는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이 숏 스퀴즈라는 것은요,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또 공매도는 뭐야? 했는데, 예, 공매도라는 것은요, 아이고 힘들다. 공매도라는 것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예.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그거를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투자한 돈을 다시 끌어들이는, 다시 매수하는, 그걸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 숏 스퀴즈가 많이 일어날 것의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요건 나중에 한번 시간을 따로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많이 했던 세력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오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공매도한 물량을 다시 사들이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비트코인이 요즘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미국 증권 당국인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를 곧 허용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숏 스퀴즈 물량이 어제 하루에만 6,200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특히 아시아 거래에서 숏 스퀴즈 물량이 대거 출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37,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돌파했는데 37,000달러 돌파해서 끝난 게 아니고 살짝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라요. 37,000달러 돌파 뚫고 계속 올라갔다가 38,000달러 근접한 그런 상태까지도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37,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총도 7천억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은 7,164억 달러입니다. 7,164억 달러요. 이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잘 아시는 테슬라의 시총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라고 생각하면 좀 감이 오시겠죠. 네. 7,140억 달러.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이 억자가 들어가면 일단 벌써 느낌이 다르다고요. 네. 시총이 7,140억 달러로 테슬라의 시총보다도 훨씬 많은 시총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렇게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일하는 미국 노년층이라고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75세 이상인데도 일을 하고 있는 노년층이 12명 가운데 1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에는 75세 이상 일하는 사람이 2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이게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65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더 계속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75세 이상의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75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12명 중에 1명인 것으로 연방노동통계국이 집계를 했습니다. 자, 이는 2002년에 20명 중 1명에서 20년 만에 이제 2배나 급증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방노동부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2년이나 2033년쯤 되면 이게 또 지금은 12명이 1명인데 10명 중에 1명으로 숫자가 바뀔 것이다. 그만큼 75세 이상 일하는 사람이 또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65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65세에서 74세 사이에 계속 일을 하는 노년층은 지금 26%나 되고 있고요. 75세 이상 일하는 사람도 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CBS 뉴스가 그렇게 보도했는데, 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년층 가운데 상당수는 평생을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대부분은. 그런데 25%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7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계속 활용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은퇴 저축이 좀 부족해서 돈을 좀 더 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일을 해야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밝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시니어들은 일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활력을 유지해서 이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등,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커뮤니티, 내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5세 이상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는 두 가지 조건으로 갈리고 있다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자, CBS가 전한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75세 이상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면 아프면 자신도 일을 외면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프면 내가 그걸 외면하고 그냥 나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건강하니까 난 나가서 일할래. 근데 배우자가 아파서 낑낑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가 다 같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졸자들이 더 많이 75세 이상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5세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년층에서 대졸자들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고졸자들은 절반인 10%에 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졸자들은 비교적 사무직 등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이트 칼러 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역시 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노년층도 있고, 또 자신의 멋진 커리어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좀 싫어서 계속 즐기면서 일하는 노년층도 있고, 일하는 노년층에게는 명과 암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이유야 어찌됐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건강하니까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일을 하니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화이팅을 보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